손에 들린 하얀 막대기, 그 위에 선명하게 그어진 두 줄의 붉은 선을 보며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창문 밖으로는 거대한 저택의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 정원 너머에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인 강지훈 총재의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32년. 내 인생은 언제나 조용하고 보잘것없었다. 하지만 지금 내 손에 들린 이 막대기는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한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박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꿈도 있었지만 현실은 나를 차가운 벽으로 둘러싸인 이 저택의 한여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벽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비밀을 품게 되었다. 나는 박미영, 32살이다. 나의 삶은 늘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존재해왔다.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진 나는 빚과 가난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대학 졸업 후 들어간 직장에서도 나는 늘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다 아버지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나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이곳 강지훈 총재의 저택에 가정부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곳에서의 내 삶은 단조로웠다.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뒷정리를 하는 것이 내 일과의 전부였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가구들로 가득한 이 저택은 나에게는 그저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조용히 그림자처럼 지내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이곳의 주인인 강지훈 총재는 내게 말을 걸지 않았고 나 역시 그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낯설었다. 강지훈 총재는 젊은 나이에 그룹을 물려받아 성공한 남자였다. 그는 뛰어난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그의 주변에는 늘 차가운 공기가 흘렀다. 특히 그는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다가오는 여자들을 혐오했다. 나는 그가 비즈니스 미팅에서 자신에게 아첨하는 여자들을 어떻게 냉정하게 내치는지를 여러 번 목격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그가 왜 여자들을 그토록 싫어하는지 궁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두려워했다. 내게는 그와 엮일 어떠한 기회도 이유도 없었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나의 삶이 끝나지 않도록 버텨낼 뿐이었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만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밤마다 나는 나의 작은 방에 홀로 앉아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곤 했다. 창밖으로는 늘 강지훈 총재의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일을 했고 나는 그가 잠든 후에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다. 그는 나처럼 외로워 보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누구와도 진정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는 성공했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공허함을 보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 있었지만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였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서로에게 묶이게 되었을까? 나의 손에 들린 임신 테스트기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강지훈 총재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어떻게 할까? 나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지만 그 어느 것에도 답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서서 창밖의 거대한 저택을 바라보았다. 그 저택은 더 이상 내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집어삼킬
거대한 미로가 되어 있었다. 나의 일상은 강지훈 총재의 저택에서 시작되고 끝났다. 그의 저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다. 최고급 가구와 미술품, 그리고 넓은 정원, 하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차가운 공기가 흘렀다. 그 공기는 마치 나에게 너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나의 존재는 강지훈 총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아침 식사 시간에 나를 보아도, 밤늦게 퇴근해서 나를 보아도 아무런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그저 가정부라는 이름의 물건 중 하나일 뿐이었다. 나는 그를 관찰했다. 그는 늘 혼자였다. 넓은 식탁에 혼자 앉아 식사를 했고, 넓은 서재에서 혼자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 그의 주변에는 늘 비서들과 직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에게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나는 그들이 그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다. 강지훈 총재는 완벽주의자였고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늘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만을 내렸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그가 왜 그렇게 혼자일 수밖에 없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한편으로는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총재라는 가면, 성공한 남자라는 가면. 나는 그가 그 가면을 벗고 편안하게 웃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저택 안에 갇힌 고독한 왕과 같았다. 나의 삶은 강지훈 총재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었다. 나는 돈 때문에 팔려왔고 그는 돈 때문에 외로웠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불행했지만 결국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가끔씩 나의 작은 방에 홀로 앉아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곤 했다. 창밖으로는 늘 강지훈 총재의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며 그가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해했다. 그는 혹시 나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까? 그는 혹시 나처럼 소박한 행복을 꿈꾸고 있을까? 나는 그에 대해 점점 더 궁금해졌다. 나는 그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다가갈 이유가 없었다. 우리는 주인과 하인이라는 명확한 선을 넘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나의 일을 묵묵히 해냈고 그와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나는 그가 나를 싫어하지는 않더라도 나를 그저 하찮은 존재로 여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다가오는 여자들을 혐오했다. 나는 그런 그에게 감히 말을 걸거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의 저택에는 가끔씩 비즈니스 미팅이 열리곤 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이 떠난 후에는 뒷정리를 했다. 나는 그들이 강지훈 총재에게 아첨하고 그의 눈에 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값비싼 보석을 걸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강지훈 총재의 관심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강지훈 총재는 그들을 무시했다. 그는 그들에게서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과거에 누군가에게 배신당했거나 혹은 상처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가 왜 여자들을 그토록 싫어하는지, 왜 그렇게 냉정하고 차가워질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냉담함은 내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의 냉담함 속에서 그가 얼마나 외로운지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상처 입은 내면을 보았다. 나는 그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 연민은 나에게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가
낙에는 닿을 수 없는, 너무나도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나의 외로움 속에서 나의 삶을 살아야 했다. 나는 그에게 감히 다가갈 수 없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에게로 향하는 작은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 문은 나를 알 수 없는 혼란과 위험 속으로 이끌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내게 생생하다. 마치 어제 일처럼. 아니 어쩌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낙인처럼 내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다. 강지훈 총재의 저택에서 일어난 그 모든 사건들은 한 폭의 꿈처럼 비현실적이었지만 그 후의 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나는 늦은 시간까지 집안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강지훈 총재가 들어왔다. 그의 몸에서는 짙은 술 냄새가 풍겼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평소의 냉철하고 완벽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한없이 나약하고 지쳐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와인병이 들려 있었고 그는 그 와인병을 거칠게 바닥에 내려놓았다. 젠장, 그는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나는 그의 모습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보지 못했다. 그는 그저 술에 취해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갑자기 휘청거리며 옆에 놓인 고가의 도자기를 건드렸다. 도자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아니, 안 돼.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 도자기는 강지훈 총재의 어머니가 아끼던 물건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서둘러 흩어진 파편들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다. 그때 그는 갑자기 나를 잡아 끌었다. 당신, 그의 눈은 술에 취해 풀려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갈망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왜 나를 떠나지 않는 거지? 그는 나를 향해 넋두리를 하듯 말을 이어나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외로움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알던 차갑고 무뚝뚝한 강지훈 총재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사랑에 목마른 외로운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나를 향해 몸을 숙였다. 나는 그의 몸에서 풍기는 술 냄새와 뜨거운 숨결을 느꼈다. 나는 그의 손길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나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나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외로움과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는 나를 껴안고 나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몸은 뜨거웠고 그의 숨결은 거칠었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의 품은 너무나도 강했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것은 사랑도 아니었고 열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한순간의 실수였고 한 사람의 외로움과 다른 한 사람의 무력함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나는 그에게 저항하지 못했다. 나의 몸은 그의 품 안에서 굳어버렸고 나의 마음은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찼다. 아침이 밝았다. 나는 온몸에 힘이 풀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고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나는 나의 텅 빈 옆자리를 보며 어젯밤의 모든 일이 꿈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 몸에 남겨진 그의 흔적은 그 모든 일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나는 서둘러 옷을 입고 그의 방을 빠져나왔다. 나는 그와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다. 그는 어젯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그저 술에 취해 저지른 하찮은 실수일 뿐일 것이다. 나는 그날 이후 그를 피했다. 나는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그와 말을 섞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나의 일을 묵묵히 해냈고 그와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나는 그가 어젯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를 바랐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에 대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도, 증오도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하고 미묘한,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지려고 할수록 그에게로 향하는 나의 마음을 막을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갇힌 것 같았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다. 나의 삶은 이제 그와 얽히고 설킨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삶이 되어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나는 이 끔찍한 비밀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소용돌이쳤다. 그날 밤 이후 나는 강지훈 총재와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피했다. 그는 내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고 그날 밤의 일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날 밤의 모든 일을 잊은 듯 다시 차갑고 무뚝뚝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의 무관심 속에서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상실감에 휩싸였다. 그는 나를 그저 하찮은 존재로 여겼을 것이다. 나는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용히 그리고 더 열심히 일을 했다. 하지만 나의 몸은 나를 배신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알 수 없는 어지러움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날 밤의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고 애썼고 그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나의 몸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변화하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나의 작은 방에 홀로 앉아 나의 몸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는 며칠 후 몰래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그리고 오늘 아침 나는 내 손에 들린 하얀 막대기 위에 선명하게 그어진 두 줄의 붉은 선을 보았다. 나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토록 차갑고 공허했던 밤. 사랑도 열정도 없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생명이 싹틀 수 있었을까? 나는 임신 테스트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나의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내게 기쁨이 아닌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이 아이는 이 저택의 주인이자 나를 하찮게 여기는 강지훈 총재의 아이였다. 나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이 사실을 강지훈 총재에게 말해야 할까? 나는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어떻게 할지 두려웠다. 그는 나를 거짓말쟁이 혹은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여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의 냉정하고 차가운 눈빛이 나의 뱃속의 아이를 향할 것이라는 생각에 나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파왔다. 나는 혼자였다.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나는 나의 끔찍한 비밀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나는 그날 이후 강지훈 총재와 마주치는 것을 더욱 피했다. 나의 행동은 의도적이었고 나는 그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하지만 나의 몸은 점점 더 불어나고 있었고 나는 나의 비밀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을 잊고 나의 아이와 함께 멀리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도망칠 용기가 없었다. 나는 여전히 강지훈 총재의 빚에 묶여 있었고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나는 며칠 동안 잠 못 이루고 고민했다. 이 아이를 낳아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잊고 아이를 지워야 할까? 나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아이를 지우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낳으면 나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없는 아이로 자라야 할 것이다. 나는 이 아이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결국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저 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다. 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소용돌이쳤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나는 그를 만날 용기를 내었고 그의 방으로 향했다. 나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나는 나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나의 운명을, 그리고 나의 아이의 운명을 결정할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나는 이 끔찍한 비밀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소용돌이쳤다. 그의 서재문을 두드리는 나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게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무슨 일이죠? 하고 물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다시 한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겨우 입을 떼어 말했다. 총재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나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다. 그는 그제야 내게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나는 그 눈빛 속에서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무슨 일인지 말하세요. 바쁩니다. 그의 말은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 임신했어요. 나의 말을 들은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의 차가운 반응에 실망하고 슬퍼졌다. 그는 나를 믿지 않는 것 같았다. 임신이라. 내게 그런 말을 하는 여자는 당신이 처음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그가 나를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총재님, 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배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총재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이 사실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의 눈빛은 한순간 흔들리는 듯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당신이 내게 원하는 것이 뭐죠? 돈 아니면 결혼? 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나는 그의 오해에 상처받았다.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총재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총재님께는 선택권이 있으니까요. 나는 그에게서 한 발자국 물러섰다. 나는 그의 차가운 눈빛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내게서 한 발자국 더 다가왔다. 당신, 나와 잤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까? 그의 말에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그날 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네, 저는 기억해요. 나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그는 나의 대답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나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내게서 나가주세요. 당장.
그의 말에 나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그에게서 등을 돌려 서재를 빠져나왔다.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가 나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저 그의 인생에 방해가 되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나의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나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잊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짐을 들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나는 이 거대한 저택을 뒤로하고 나의 끔찍한 비밀과 함께 멀리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나는 이 끔찍한 비밀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소용돌이쳤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갇힌 것 같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나는 나의 운명을, 그리고 나의 아이의 운명을 결정할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나는 이 끔찍한 비밀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소용돌이쳤다. 나는 그를 만날 용기를 내었고 그의 방으로 향했다. 나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나는 나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나의 운명을, 그리고 나의 아이의 운명을 결정할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서재 문을 닫고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부여잡고 내 방으로 향했다. 짐을 싸기 위해 옷가지들을 가방에 구겨 넣는 내내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건만 그는 나를 돈을 노린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갔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날선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가주세요, 당장. 그의 말은 나를 완전히 짓밟았다. 나는 이대로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는 없었다. 나는 이 모든 비참함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짐을 다 싸고 막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박미영 씨. 뒤를 돌아보니 강지훈 총재가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사뭇 달랐다. 어디 가는 겁니까?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갈 곳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나의 가방을 보더니 짐을 내 방으로 다시 옮겨놓았다. 당신이 내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내게서 멀찍이 떨어져 서서 말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나를 미행이라도 한 것일까?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는 나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다. 나의 가난한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고, 그리고 빚더미에 앉게 된 나의 가족 이야기. 그는 내가 이곳에서 가정부로 일하게 된 이유를 알고 있었고, 내가 그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여자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의 첫사랑은 나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돈과 권력을 보고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녀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떠났습니다. 나는 그 이후로 여자들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자들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그의 고백은 내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가 왜 여자들을 그토록 싫어했는지, 왜 그렇게 냉정하고 차가워질 수밖에 없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나처럼 상처 입은 사람이었다. 그는 사랑에 배신당했고 그 배신감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차가운 가면을 쓴 것이었다. 나는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었다. 그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담겨 있었다. 박미영 씨, 나는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이를 나의 아이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가 나를, 그리고 나의 아이를 받아들여 주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곁에는 나의 아이가 있었고, 나의 아이의 아버지인 그가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그날 밤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주인과 하인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듬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내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나의 배에 손을 얹고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우리 아기, 잘 자라고 있죠. 그의 목소리는 사랑과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변화에 감사했고 그를 향한 나의 마음은 점점 더 커져갔다. 우리의 관계가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변해갈 무렵 나의 임신 사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비밀이 되었다. 강지훈 총재가 나를 보호하려 애썼지만 가정부의 임신이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저택을 넘어 그룹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저 여자 봐, 돈 좀 만져보겠다고 사장님을 꼬셨다지 뭐야. 천안 가정부가 어디 감히 사장님의 아이를 낳겠다고 해. 그들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가장 큰 반대는 강지훈 총재의 가족들, 특히 그의 계모에게서 왔다. 그녀는 나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나를 찾아와 분노를 쏟아냈다. 내까짓 게 뭔데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 당장 그 더러운 뱃속의 아이를 지우고 떠나. 그녀의 말들은 비수처럼 나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내게 돈 봉투를 내밀며 아이를 포기하라고 강요했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재산을 노리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모욕적인 말들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녀의 눈을 피할 뿐이었다. 그러나 강지훈 총재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휘둘리는 나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지연 씨는 제 아내입니다. 제 아이의 엄마이고요. 더 이상 지연 씨를 모욕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제 아이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 그녀와 맞서 싸웠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그녀는 더욱 격분했다. 그녀는 강지훈 총재에게 너는 대체 뭘 보고 저런 천한 계집애에게 빠진 거냐며 소리쳤다. 그녀는 그가 과거에 여자에게 상처받은 경험을 들추어내며 그를 비난했다. 네가 여자에게 배신당한 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런데 겨우 저런 여자에게 속아 넘어간 거냐고. 그녀의 말들은 그의 깊은 상처를 다시 한번 들쑤셨다.
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파왔다. 나는 그가 여자들에게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나를 싫어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내게서 그의 상처를 보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나를 믿어주었고 나의 아이를 받아들여 주었다. 나는 그런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보았다. 그날 밤 강지훈 총재는 나와 함께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총재님, 괜찮아요, 제가. 그리고 우리 아기가 옆에 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총재님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말에 그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처음 보는 미소였다. 그것은 차갑지도 무뚝뚝하지도 않은 진심 어린 미소였다. 미영 씨, 나는 당신에게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내게서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내게서 희망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과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가 나를 그리고 우리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는 그가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에 불안해졌다. 나는 그가 나를 버릴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나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분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이분과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족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기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분노에 휩싸였지만 나는 그의 단호한 태도에 감동했다. 그는 나를 그리고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웠다. 나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용기를 배웠다. 이제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었다. 기자회견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세상은 나를 강지훈 총재의 아이를 가진 가정부라고 불렀지만 더 이상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응원하고 우리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강지훈 총재의 가족들은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의 계모는 강지훈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들을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나를 남자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으로 몰아갔다. 그녀는 내 과거를 들춰내고 내가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 빚 때문에 사장님을 꼬드겼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나는 그의 가족들로부터 끊임없는 협박과 모욕에 시달려야 했다. 심지어 누군가 우리 집 앞에 찾아와 더러운 년이라고 소리치고 돌을 던지기도 했다. 나는 나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의 가족들과 싸워야 했다. 강지훈 총재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빚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미영 씨, 당신이 겪은 모든 어려움은 내가 해결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우리 아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가 나를 그리고 나의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회사의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그의 가족들의 비리와 부정을 조사했다.
그는 그동안 그의 가족들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모두 밝혀냈다. 그의 계모와 다른 가족들은 결국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단호한 결정에 나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잃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와 우리 아이를 지켜주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는 가족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힘들어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가슴이 아파왔다. 나는 그가 나 때문에 가족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당신이 가족을 잃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리고 우리 아이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나의 말에 그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는 내게서 사랑을 배웠고, 나는 그에게서 용기를 배웠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가족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배웠고 그는 내게서 용기를 배웠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였다.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었다. 비온 뒤의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온갖 시련을 겪고 더욱 단단해졌다. 강지훈 총재의 가족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갈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의지하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동반자였다. 그는 나를 사랑했고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배웠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나는 드디어 엄마가 되었다. 아이는 건강하고 예뻤다. 민준 씨와 나의 눈을 모두 닮은 크고 동그란 눈을 가진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었다. 민준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그 눈물은 고통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아이에게 아빠의 기적, 아빠의 희망이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우리 아이는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라 민준 씨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존재였다. 민준 씨는 아이에게 헌신적인 아빠였다. 그는 바쁜 회사 생활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아이와 놀아주었고 아이를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는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빠였다. 그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들을 가진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나는 그런 민준 씨의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나는 나의 삶이 비로소 완전해졌다고 느꼈다. 민준 씨의 가족들은 우리의 행복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민준 씨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가족, 즉 나와 우리 아이만을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우리를 지켜주었고 나는 그런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팔려온 가난한 집안의 딸이 아니었다. 나는 민준 씨의 아내이자 사랑스러운 아이의 엄마였다. 나는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고
나의 존재는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비극으로 시작된 나의 삶이 이토록 따뜻하고 행복하게 변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가끔씩 나는 옛날 생각을 하곤 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나의 모습, 차갑고 외로웠던 나의 모습. 나는 그 시절의 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때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나는 민준 씨와 함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 민준 씨는 이제 건강한 삶을 살고 있었다. 물론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상처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내게 사랑해 라고 말해 주었고 아이에게 사랑해 라고 말해 주었다. 그는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그 사랑은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런 민준 씨를 보며 감사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공허하지 않았다. 나의 곁에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다. 우리는 이제 함께였다. 세월은 잔잔한 강물처럼 흘렀다. 나의 결혼 생활은 비극적인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하고 소박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 총재는 여전히 JK그룹의 총수였지만 그의 삶은 더 이상 일에만 매달려 있지 않았다. 그는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여 나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아이의 엉뚱한 말과 행동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내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이었다. 민준 씨의 마음은 완전히 치유되었다. 물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상처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는 나의 진심과 아이의 순수한 사랑 속에서 상처를 극복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내게 사랑해 라고 말해 주었고 아이에게 사랑해 라고 말해 주었다. 그는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그 사랑은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팔려온 가난한 집안의 딸이 아니었다. 나는 민준 씨의 아내이자 사랑스러운 아이의 엄마였다. 나는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고 나의 존재는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비극으로 시작된 나의 삶이 이토록 따뜻하고 행복하게 변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가끔씩 나는 옛날 생각을 하곤 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나의 모습, 차갑고 외로웠던 나의 모습. 나는 그 시절의 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때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나는 민준 씨와 함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우리는 아이의 손을 잡고 공원 산책을 나갔다.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뛰어다녔고 민준 씨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민준 씨의 손을 잡고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민준 씨, 행복해요. 나의 질문에 그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과 우리 아이가 내 곁에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그는 내게서 삶의 희망을 찾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동화처럼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현실 속의 행복한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곁에는
나의 모든 것이 되어준 민준 씨가 있었고, 우리의 사랑의 결실인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었다. 우리의 사랑은 차갑고 어두웠던 세상에 따뜻한 빛을 비추었고, 그 빛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밝혀줄 것이다.